안녕하세요. 드라마는 그냥 다 보는 그냥 다봐 드라마입니다. 드디어 숨겨졌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감춰져 있던 마음들도 조심스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야기의 중심엔 여리와 강철, 그리고 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차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뜨겁게 타오른 감정은 바로 비비였습니다. 맹인 풍산에게 납치되었던 여리는 강철에게 구조됩니다. 그러나 이 구출은 단순한 탈출극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팔척귀는 풍산의 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인간 세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종하는 풍산의 입을 통해 궁궐은 균열을 맞이하고 그 틈에서 묵혀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강철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리는 윤갑이 아닌 강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리 역시 말합니다. 내 경규석은 바로 너입니다. 이 고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들키고만 진심은 숨겨지지 않았고 강철의 표정엔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듣고 있던 또 한 사람, 비비는 조용히, 그러나 무너집니다. 그는 강철과 같은 이무기이자 함께 태어난 존재입니다. 형제처럼 자라온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정이 있었고, 그만큼 비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여리를 위해 야광주의 모든 기운을 소진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곧 강철의 끝이라는 것도. 그래서였을까요? 비비는 마지막 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여리를 미끼로 삼으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숨긴 채 강철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야광주가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마지막 순간 예상치 못하게 강철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 순간 비비는 강철을 감싸듯 앞에 섭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생각조차 미처 정리되지 않은 채 본능적으로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야광주의 빛이 꺼지는 순간 비비의 존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야광주는 결국 팔척귀의 손에 들어갑니다. 빛을 삼킨 존재는 더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닌 신과도 같은 위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분노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이제 신적인 권능까지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힘의 상승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가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의 사랑과 우애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목이 메었습니다. 비비는 강철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 짧은 순간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비비의 마음이 늦게라도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깊이 감정이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일찍 그 감정을 꺼내 보여주었더라면 혹시 풍산에게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사랑과 우애의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그리고 그가 남긴 감정은 강철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떠오릅니다. 한편 왕은 김봉인 대감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믿었던 이의 배신 앞에서 그는 조용히 분노하고 눈물로 진실을 묻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이름으로 내린 유배와 재산 몰수조차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팔척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를 조용히 치워버립니다. 왕은 살려두려 했고 귀는 지워버렸습니다. 처벌과 단죄, 정의와 복수, 그 어디쯤에서 왕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택을 했고 팔척귀는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인간의 연민이 초월적 분노 앞에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벌어진 단죄는 오히려 말보다 더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리는 팔척귀의 과거를 쫓아 최원우 대감의 집으로 향합니다. 왕과 함께 도착한 용담골 근처에는 복지를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최원우가 머무르고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리는 최원우의 딸에게 들러붙은 외다리기를 떼어내며 오랜 세월 감춰졌던 복수심과 억울함의 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복수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100년 전 억울하게 숨진 책회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리는 그 말에 따라 최원우가 숨기고 있던 책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화문집이었습니다. 이 문집은 단순한 고서가 아니라 100년 전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 증언이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지워진 이야기들이 이 한 권의 책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닌 최원우의 선조들이 직접 집필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고조부는 연종대왕의 피난을 보좌했던 무관이었고, 당시의 전쟁 상황과 궁중의 암투,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문의 기록을 넘어 조선의 어두운 진실을 드러낸 일기장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문이 지켜온 역사이자 동시에 감춰야 했던 치부였던 셈입니다. 그렇기에 최원우에게 이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문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원우가 이 책에 집착한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광화문집은 잘못된 선택과 침묵이 만든 죄의 증거였고, 동시에 자신이 끝까지 짊어져야 할 속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책을 지키려 했던 건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스스로도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은 늘 무거웠고 그 무게를 혼자 견디고자 했던 그의 고집은 어쩌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숨겨진 과거와 누락된 역사, 여리는 하나둘씩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진실들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팔척귀의 정체는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존재가 아닌 100년 동안 억눌려온 민초들의 원한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복합체. 그 분노는 이제 인간을 소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고 강철마저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무게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책임, 기억과 복수, 그리고 사랑과 구원이 교차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마침내 광화문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00년 전 피난을 떠났던 왕과 무관의 과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팔척귀가 왜 윤갑의 영혼을 다시 꺼내야 했는지에 대한 단서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복선은 김봉인의 몰락과 함께 예상보다 조기에 정리되었고 이야기는 다시 귀궁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깊은 과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서사의 본질을 되찾으며 진실과 죄의 기록 위에서 인물들이 각자의 운명을 다시 마주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팔척귀의 원한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여리는 끝까지 강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철은 야광주의 마지막 빛을 누구를 위해 쓰게 될까요? 그리고 13화 예고편에서는 드디어 윤갑의 영혼이 팔척귀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소환이 아닌 윤갑이 스스로의 기억을 안고 다시 깨어나는 그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감정의 충격을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팔척귀는 왜 하필 지금 윤갑을 꺼낸 걸까요?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조각일까요? 아니면 윤갑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윤갑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닌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진실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설까요? 모든 운명은 이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봅니다. 이 모든 고통과 비극의 끝에 여리와 강철이 함께 남기를. 야광주의 마지막 빛이 다 소진되더라도 강철이 사라지지 않고 인간으로 남기를. 100년 전부터 반복되던 이무기들의 굴레가 그 두 사람에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둘이 100년 해로하며 살아가는 결말이라면 이 모든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윤갑은요? 그는 깨어났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팔척귀의 그늘로 돌아갈지 아니면 자신이 본 진실을 따라 나설지. 어쩌면 윤갑의 선택 하나가 이 모든 결말을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가 끝내 스스로를 구해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운명은 이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다바드라마였습니다.